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2강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게 됐어요. 저는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거는 그 세계사의 변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 변화 안에서 많은 것들이 지금 해체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주체가 발현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안에서 좀 자기 근력을 쌓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 그 이야기가 제일 많이 와 닿았는데요. 이번 2강은 그 문화다양성의 흐름, 그 변화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예정이에요. 지금을 살아가는 어떤 현재를 그때를 좀 돌아보면서 해석해보고 나는 좀 어떤 것을 해보면 좋을지 같이 좀 연동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최혜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화다양성과 관련 두 번째 강의입니다. 문화 패러다임의 변화와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다양성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사회에서 2010년부터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구 사회에서는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일찍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양성이 몰락된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로 근대 사회에 대한 얘기를 제가 먼저 할 건데요. 근대라고 하는 것은 서구에서는 중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가온 그런 시대죠. 그래서 소위 그 인본주의자들이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세를 거쳐온 근대 사회는 자연으로부터 그리고 신으로부터 해방된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연과 신의 영역으로 진출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근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면요, 저는 데카르트의 고깃도에서 이야기를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반대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가 아니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사유가 없는 인간은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반대 논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는 식민지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로 갔을 때 백인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과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 이전에 신이 오로지 모든 가치의 중심이었던 사회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에 대한 성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매우 혁명적인 이야기였고, 그러니까 당연히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거는 1900년대 파리 박람회의 모습입니다. 파리 박람회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파리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에펠탑이 있고 주변이 뭐 별다르게 없습니다. 거의 평평합니다. 그런데 세계 파리 박람회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렇게 아케이드라고 하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렇게 집들을 만들었습니다. 동그랗게 지붕이 되어 있어 아케이드를 해서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사람들은 이 박람회를 주최한 사람들은 저 안에다가 무엇을 진열을 했냐면 인도, 아프리카, 아메리카, 중국 이런 데에서 가져온 수많은 물건들을 진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는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을 보게 된 거죠. 야, 식민지에 가면은 이걸 다 가져올 수 있다고, 팔면 부자가 되겠다. 그러면 유럽 청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나도 식민지로. 그러니까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타이타닉 타고서는 그 아메리카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유럽의 젊은이들에게 돈을 확 불을 질렀던, 그 욕망을 질렀던 그 박람회가 바로 이 박람회입니다. 이 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박람회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근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를 만나게 되는 게 바로 근대 사회의 완성이 됩니다. 근대 이성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인데 이때 자본주의를 만나면서 이 생각의 근원이 뭐냐 하면은 자본가 정신인 거죠. 즉
이윤 추구가 바로 근대 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뜻밖의 결합을 통해서 근대 사회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요?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졌겠죠.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현대 노예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드디어 신에게 해방이 되고 자연으로부터 해방돼서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행복한 천부인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다음 스텝이 바로 그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수많은 타자들을 식민화시켰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아이러니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근대 이성은 자본주의를 만나면서 굉장히 배금주의적 생각들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근대 사회에 대해서 근대 사회가 끝나갈 즈음 돼서 이런 성찰이 가능해집니다. 근대 사회는 인간이 중심이 된 사회가 아니라 인간 이성이 중심이 된 사회다. 인간과 인간 이성은 좀 다르죠. 이 이성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야? 인간이 아니라 인간 이성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이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 중심, 자본가 중심, 백인 중심, 기독교 중심, 아까 말한 대로 유럽 중심이 바로 이성의 실체인 거죠. 이들이 갖고 있는 모험적이고 강고한 정신이 바로 근대 이성의 상징이 됩니다. 근대 이성은 타자에 대해서, 즉 식민지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이죠. 그리고 계몽적이죠. 폐쇄적이죠. 자연히 근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근대 이성의 정신과 감수성을 문화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하려고 하고 그런 방식들로 사유하려고 하고 그렇게 행위하려고 하죠. 식민지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러한 가치관을 흡수하게 되고 확장이 됩니다. 식민 지배를 겪은 나라들은 근대 가치관의 배설물로서의 식민 정책, 식민지 어떤 사유들 이런 것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유럽 이성을 선망하고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배운 폭력성, 계몽성, 폐쇄성을 보다 강화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식민지적 어떤 성격들 이런 것들을 강화시킵니다. 우리가 아니 도대체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아프리카도 그렇게 오래됐고 아시아 나라들도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 남미 나라들도 그렇게 오래됐는데 왜 쟤네 나라들은 저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바로 그 배설물들이 남겨진 식민지적 잔재들 이런 것들이 그들의 자유로운 주체적인 사유들을 방해하고 있고 끊임없이 저해하고 그런 권력들이 온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데 이렇게 근대 사회가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근대 사회는 매우 획일적이고 그다음에 계몽적인 어떤 상징들을 가지고 전면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보죠. 근대 질서에 대한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왜 의심을 시작하게 됐냐면요. 바로 1차 대전을 끝나고 난 다음에 유럽의 지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 이렇게 사람을 그냥 막 죽여도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원했던 그 인간 중심의 세상이야? 라고 하는 성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뇌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부터 고뇌했을까요? 세상의 모든 새로운 생각들은요. 누가 먼저 만들까요? 예술가하고 과학자가 만들죠. 자, 1920년대에 철학적인 새로운 생각들이 나옵니다. 니체가 나오죠.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가 정말 완전하다라고 생각했던 생각들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도 피카소가 나오죠. 가장 전형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앞모습 옆에 옆모습을 같이 겹쳐버려서 인간의 이중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우람하고 그다음에 웅장하며 그다음에 그 식민지에 대해서 아주 권위적인 그런 건물들을 지었던 식민지 건물들, 소위 그 뭐 신르네상스 양식이라든지 뭐 이런 신낭만주의 양식이라든지 이런 식의 건물들이 쫙 이때 다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바우하우스, 그다음에 막 그 공예 같은 것들도 만들어 실제로 실용적이고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직선규로 만들어졌던 건물들은 곡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방식도 새로운 식의 시각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동안에 전형적이고 가장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에 탁
튕겨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과학자고 예술가들이죠. 이들은 다른 사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사유하고 다른 방식으로 고민하고 다른 방식으로 상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1920년대 30년대 파리의 살롱에서는 그 뭐 알바트로 달리의 친구가 해밍웨이고 해밍웨이의 친구가 피카소고 막 이런 식으로 예술가, 과학자, 철학자가 교류하면서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어떤 사유들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대에 대해서 의심을 시작했던 이상한 종자들 누구냐? 과학자하고 바로 예술가들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똑같은 것들을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이고 새로운 사유들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다 채 무르익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차 대전이 다시 발발합니다. 다시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나니까 2차 대전은 1차 대전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전쟁터가 됐습니다. 우리가 전쟁의 수많은 범죄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전쟁이 터지면 여성과 아이들과 노인은 그야말로 죽은 목숨이고 그다음에 젊은 남성들은 그야말로 사람을 살상하는 기계가 되어서 스스로 발이 잘리고 목숨을 잃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2차 대전을 전 세계가 목도합니다. 그러면서 근대 이성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인간이 정말 자연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신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을 때 벌인 일이 전쟁이야. 살상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2차 대전을 겪고 우리는 그때 정신이 없었죠. 우리나라는. 그러나 비교적 정신이 좀 있고 상황이 조금 안정적인 나라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우리는 이런 그 혐오의 시대, 이렇게 살상의 시대를 살아가는 게 마땅한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생기면서 근대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근대사회를 만들어갔던 문화다양성으로 점점 다가갔던 몇 컷을 같이 한번 여러분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각 첫 번째,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어떻게 끝났냐면 독일은 빨리 끝났죠. 이탈리아는 더 빨리 끝났죠. 일본이 버티다가 맨 마지막에 끝났는데 전쟁의 끝은 바로 살상보다 더 무서운 살상으로 원자폭탄이 터졌죠. 원자폭탄이 만들어내는 그 뭉게구름, 그 버섯구름은 사람들을 너무나 놀라게 했습니다. 그 원자폭탄을 터뜨렸던 비행기 안에서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비행사도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는 짐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원자폭탄에 대해서 충분한 실험이 되지 않은 채 일단 터지고 났으니까요. 자, 전쟁은 끝났지만 이걸 통해서 누가 무엇을 얻었는가라고 했을 때 인류가 벌인 이 수많은 범죄들, 이 범죄들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물론 우리도 식민지였지만 정말 놀라운 자각이 일어났죠. 이 전쟁을 다시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이 생긴 게 바로 첫 번째 컷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자각.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전쟁에서 승전이 예상이 됐던 미 영소는 얄타라고 하는 곳, 그다음 포츠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서 회담을 하죠. 그리고서는 유엔 체제, 전쟁 이후의 체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해 45년 10월 달에 바로 유엔이 탄생이 됩니다. 유엔은 미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 체계를 만들었죠. 그 후에 미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 체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트럼프가 난리를 치니까 전 세계가 뭐 아주 몸살을 앓고 있고 이렇게 되고 우리도 통일 문제 갖고 트럼프 장난에 막 몇 번을 속아 넘어가고 이런 일까지 겪죠. 결국은 미국 중심의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패전국한테 다 뺏어가지고 어떻게 승전국들이 이렇게 나눠 갖는가를 논의하는 테이블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고 한쪽 구석에서 25개국이 모여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장장 2년 동안. 그 논의가 뭐냐면 인간에게 일정하게 어떠한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범죄를 막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자각 속에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인간이 왜 전쟁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없을까? 그다음에 인간을 억압하고
을 행사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면서 이 1948년에 세계 인권 선언이 만들어집니다. 인권 선언은 그냥 인간은 이러이런 존재야. 이런 거 자유가 있고 이런 자유가 있고 이런 자유가 있고 이런 자유가 있어라고 하는데 왜? 라고 묻지 말아야 되는 거. 선언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냥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인간은 이런 존재. 우리 그렇게 약속하자. 이게 선언이잖아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무서우니까. 이게 바로 근대에 대한 성찰 두 번째, 자각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계 인권 선언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세계는 많은 고민들을 시작합니다. 자, 이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피카소가 그렸습니다.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고 1953년에 그렸습니다. 이 제목은 한국으로부터의 게르니카입니다. 게르니카라고 하는 것은 학살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피카소가 한국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어? 땡큐. 일단 땡큐. 근데 왜? 궁금합니다. 1953년이면 언젠가요? 우리 6.25 때예요. 6.25 때거든요. 6.25 때 피카소가 한국으로부터의 게르니카를 그렸어요. 그렇다면 배경은 한국전쟁. 한국전쟁이죠. 피카소는 한국전쟁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여러분의 시선에서 제가 말할 수가 없는데 제 시선에서 왼쪽입니다. 한쪽에는 여성들, 아이들이 있습니다. 옷도 다 벗고 있죠. 그리고 임신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로 상징할까요? 아이들이 있고 임신한 여성이 있고요. 자, 생명이죠. 생명이죠. 다른 한쪽에는 사람같이 보여요. 발을 볼 땐 사람같이 보이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기계예요. 뭔가요? 근데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고 있어요. 생명한테. 뭘까요? 살상기계죠. 살상기계. 전쟁기계죠. 피카소에게 있어서 한국전쟁은 생명에 대한 살상, 즉 학살이라는 거죠. 학살. 도대체 세상에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게 있을까? 아름다운 전쟁이라는 게 있을까? 숭고한 전쟁이라는 거 있을까? 숭고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진 그 종교전쟁도요. 100년 동안 치렀지만 사실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실상 학살이다 라고 하는 것, 폭력이다. 극도의 극심한 폭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 피카소의 성찰이었죠. 피카소는 왜 이런 성찰을 했을까요? 남의 나라 갖고. 그게 어느 나라든 전쟁은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구나 한국 전쟁은 한국 땅에서 일어났지만 달랑 북하고 남하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북에는 소련이 있었고 남에는 미국이 있었고 한국에는 그 좁은 땅에 2차 대전이 갑자기 끝날 줄 모르고 그렇게 많이 쌓아놨던 재고 무기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곳입니다. 그래서 평양은 평평할 평이라고 얘기해서 1층 높이의 건물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게 초토화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오로지 살상을 위한 전쟁, 들이다 무기를 쏟아부은 전쟁이 바로 6.25이고 한국전쟁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성찰이 가능한 것은 2차 대전이 끝나고 인권선언이 만들어지고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전쟁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그런 인식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두 번째 자각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6.25를 한국전쟁을 어떻게 인식을 해도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돼도 결국은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한 명이든 10명이든 그냥 몇 명이 죽었다가 아니라 10,000명의 또는 100만 명의 우주가 100만 개의 우주가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사건이죠. 그런 사건이 바로 이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각으로 넘어가죠. 세 번째 자각은 1968년도, 60년대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럽의 젊은이들이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를 68혁명이라고 부르죠. 68혁명은 이름이 혁명자가 붙었어요. 분명히 레볼루션이에요. 그러면 혁명은 뭐를 해야 돼? 정권을 탈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68혁명은 목표가 정권 탈취가 아니야. 우리는 권위적인 거 싫어해요.
우리 권위적인 거 싫단 말이야. 그러고선 그냥 드립다 시위를 했어요. 근데 프랑스에서는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파리시에 바리케이트가 설치되면은요, 그거는 민중의 힘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이때 6.8혁명의 구호가 뭐냐면 여기 써 있죠. 일상의 무대로. 우리 일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렇게 저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이런 얘기를 젊은이들이 얘기한 거죠. 조약돌 아래는 바다이다.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그 밑에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다, 이 소린 거죠. 상상력의 권력이 맨날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데 우리가 좀 더 다른 세계를 상상할 수 있잖아, 이 얘기인 거죠. 불가능을 현실화, 가능케 해라. 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규범적인 프랑스 당시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금지를 금지하라. 이런 얘기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젊은이들이 기존 질서에 대해서 저항한 것이 그냥 6.8혁명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저항을 하고 대통령을 하야를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정권은 탈취하지 못하고 대통령 하야하고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대학이 그 당시에 명문대학 그다음에 후진대학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학을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해서 1대학은 정치 중심으로 2대학은 경제 중심, 8대학은 예술 중심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에 대한 순위가 매겨지지 않고 뭐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차별을 없애는 것으로 프랑스사회가 대폭 바뀝니다. 이 프랑스의 6.8혁명은 독일로, 유럽으로, 그다음에 아메리카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질서가 바뀝니다. 그 이전에 문화하고 다른 문화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더벅머리 비틀즈 같은 애들이 너무 멋진 새로운 뉴웨이브 운동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환호하고 도대체 저거를 왜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기성세대와 미치고 너무 좋아서 막 그 비틀즈 쫓아다니는 그런 젊은 세대들 사이에 굉장히 문화적 차이가 발생을 하죠. 이 문화적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유하고 생각하고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고 70년대, 80년대 이런 식의 변화들은 쫙 확장이 됩니다. 바로 자각 세 번째. 이거는 프랑스에서 정권을 탈취하진 않았지만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는 거죠. 그 가치가 바뀌는 것이 이런 식의 혁명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인류 역사상 전대미모한 한 번도 있어 보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는 촛불이 그렇다고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자, 더 두고 보죠. 자, 세계가 문화 다양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또 다른 그림 네 번째입니다. 2001년도에 문화 다양성 선언이 만들어집니다. 문화 다양성 선언은 2001년도에 만들어졌고 세계 인권 선언은 1948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약 한 50년 만에 문화 다양성 선언이 만들어집니다. 문화 다양성 선언은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인권 선언의 문화 버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인권 선언이 있는데 문화 버전이 왜 필요해? 자, 얘기했잖아요. 1960년대, 70년대 문화적 혁명이 이루어졌어요. 단지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만으로도 인간이 존엄하지 않아요. 이 인간이 만들어진, 이 인간이 갖고 있는 문화, 이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문화, 이 인간이 숨쉬고 있는 문화, 이 자체까지도 한꺼번에 통으로 맥락적으로 다 존엄함을 인정받고 그럼 그걸 다 존엄한다고 인정받으려면 다양성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야지만 인간이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각까지 다가갔는데 50년이 걸린 거죠. 문화 다양성 선언은요. 문화는 사회와 사회 구성원의 특이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이고 예술과 문학 형식뿐만 아니라 생활 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또는 내가 표현하지 않는 신념까지를 포함한대요. 그럼 문화 아닌 게 어디 있어? 다. 문화는 다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만들어진 나의 문화, 내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고 나는 이 자양분을 가지고 성장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문화에 대해서 나 존중받아야 돼. 나는 이런 문화 속에서 내가 숨쉬는 존재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문화를 또 만들어가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들을 통으로 존엄하고 그 자체가 다 사람마다 맥락마다 다 다르다. 이 다원주의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고 선언한 것이 문화다양성 선언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모든 문화는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당연히 있어요. 북한과 남한과는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고 얘기할수록 만나면은 기가 막히죠.
있어요. 모든 문화는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서울과 제주도 문화가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서울과 평양 문화가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걸 가지고 다른 시선으로 보지 말자. 당연히 있다. 있어야만 하는 거다. 사람이 다르고 맥락이 다르니까. 근데 그 문화에는 우월함과 열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한 거죠. 차이는 있는데 그것은 차별이 되는 건 아니다. 다원주의다라고 하는 거죠. 문화 다양성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이고요. 그리고 이 인간이 이 문화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죠. 계속 동일한 것을 획일적으로 배운 사람이 자기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화 다양성이 갖고 있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문화 다양성은 우리 사회에, 우리 현대 사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문화 다양성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있는 몇몇 영역들이 있어요. 그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에서는 쫙 나열을 하는데 뭐 인종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남성과 여성, 연령, 장애, 성정체성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이걸 동일한 것으로, 인종도 동일해야 되는 것으로, 민족도, 남성과 여성도 동일해야 되는 것으로, 연령도 이렇게 보는 것으로 계속 혐오가 만들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차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화 다양성이 인식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근데 이렇게 메이저급 6가지만 다양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는 수많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기혼자와 비혼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꼭 결혼을 해야 될 것 같고 비혼은 문제 있는 것 같이 보는 시각? 이건 누구의 시각이고 왜 그래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누군가의 시각이에요. 누군가의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사회는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왼손잡이고 왼손이 편한 사람한테 왼손을 때려가면서 왼손을 때려가면서 오른손잡이로 강제로 만들어 놓으면은 어렸을 때 내 근육과 내 안에서 어떤 트라우마 생길지 우리 잘 모릅니다. 우리 모두 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연의 다양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어디서부터 다양성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어디서부터는 똑같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 경계가 굉장히 흐리다라는 거죠. 즉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자체의 다양성을 읽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 획일주의, 그 다음에 폭력성을 발견하면서 점점 어디로 가냐면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본원적 다양성으로 점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의 층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술 표현의 다양성, 예술가들은 표현 굉장히 다양하게 하죠. 그다음에 개인 표현, 우리는 예술가가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다 여러 가지를 표현하죠. 제가 이런 옷을 입고 있는데 색깔이 그게 뭐야? 왜 그거를 판단하냐고. 내가 입고 싶은데 자기 표현이 그것을 갖고 표현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표현의 다양성이 삶의 다양성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의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인류사의 다양성, 수많은 층위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장애라든지 수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이것이 스펙트럼이 만나면 수많은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다양한 영역들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낯선 다양성을 경험할 때 어떤 느낌이 갈까요? 낯섦이라고 하는 것은 곧장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사람들에게 공포로 연결이 돼요. 놀랍게도. 여러분 2005년도인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던 크래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크래쉬라는 영화는 굉장히 LA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인종들이 서로 막 갈등을 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 갈등의 원인이 가만히 보니까 낯섦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낯섦 또는 다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낯섦이 다름으로 인식이 되고 낯선 거는 그냥 낯설고 낯설구나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낯섦이 다름, 차이로 인식이 되고 그것이 공포로 연결이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는 결국은 총질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영화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 바로 내가 알지 못하는 낯선 영역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은 공포와 그다음에
경계가 생기고 그런 가운데서 갈등, 혐오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문화 다양성을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영역일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계가 여기까지 인식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문화 다양성을 인식해야 될지 참 많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엔 세계가 인식한 자각 5번째로 갑니다. 2005년도에 문화 다양성 협약이 만들어집니다. 문화 다양성 선언은 뭐고 문화 다양성 협약은 뭐야? 문화 다양성 협약은 선언은 모든 인간은 이렇게 다원주의, 다양하고 모든 문화는 다원주의고 이렇게 문화가 다양하다라는 것은 인류의 아주 본질이고 인간의 정체성이고 이거는 보존이 돼야 되고 이건 지켜줘야 돼라고 하는 것을 선언으로 얘기했어요. 따지지 말자고라는 얘기죠. 근데 문화 다양성 협약은 이런 식으로 국가가 각각 약속을 하고 각 나라에서 그것을 시행하자라고 하는 규범적인 법률적인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는 다른 나라 문화상품 같은 경우는 그 자유무역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선 다른 나라 문화상품을 수입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각 나라에서 이러이러한 정도로 문화 다양성 정책을 추진하라라고 하는 그런 규범적인 법률적인 내용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협약을 2005년도에 유네스코에서는 통과가 의결을 했고 우리는 2010년도에 비준을 해서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문화 다양성 정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 규약이 됐는데 당연히 국제법은 국내법과 효력이 같다 안 같다 같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서 이것도 지켜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 다양성 협약에 의해서 4년에 한 번씩 각 나라마다 우리는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하는 걸 유네스코에 보고서를 올립니다. 올해 2001년도 2월 달인가 3월 달에 열리는 문화 다양성 회원국 이제 회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회의에서 이 의장국을 이번에 맡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문화 다양성을 열심히 하는 나라에 꼽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4년에 한 번씩 열심히 문화 다양성을 잘하고 있어 보고서를 굉장히 잘 내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는 유네스코에서는 전 세계 나라들의 그 보고서를 쭉 다 취합을 해서 지금 국제적으로 각 나라마다 이러이러한 수준이니까 이제 각 나라마다 이런 식의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권고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 권고 보고서가 바로 뒤에 좀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뒤에서 좀 얘기하면서 문화 다양성과 관련돼서 자각 6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이 만들어지고 자각 6번째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2018년도에 구글에서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시위는 뭐냐면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를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 구글의 이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난 40년 동안 구글에서 여성 직원을 끊임없이 성희롱, 성폭행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그거를 참았어요. 그리고 어떤 여성들은 폭로를 했어요. 특히나 미국에서 2017년대 이후에는 미투가 활성화됐잖아요. 그래서 구글에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내가 과거에 그렇게 당했다. 그런 식의 내가 범죄 대상이었다라고 폭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글에서는 자기 이사 중에 한 명이 그런 식으로 성범죄자가 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구글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사람을 퇴직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사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키고 퇴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면직을 시켜도 부족한 판에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어마무시한 천문학적인 퇴직금을 줬대요. 정상 퇴직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항의를 하면서 구글 직원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근데 구글이 미국의 시애틀의 본사에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어떻게 시위를 했냐면 자기네 나라의 시계가 11시 30분을 딱 통과할 때 모든 구글 직원들이 나와서 밖에서 자기네 나라의 구글 그 건물을 향해서 샤우팅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샤우팅에서 그 회사를 향해서 조건을 내걸었던 게 뭐냐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11시 반이 계속 24시간 동안 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 24시간 동안 이 샤우팅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릴레이 시위, 전 세계적인 릴레이 시위가 돼버린 거죠. 이때 이제 구호가 뭐냐면 괴롭힘과 차별 사건에 대해서 강제 중재를 중단하라. 이게 뭐냐면은 회사가 무마시키지 말라 이거죠. 임금과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해라. 성희롱,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왜 임금과 차별의 문제를 얘기하지? 결합이 되어 있어요.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투명한 보고서를 공개하라. 그리고 성 관련 불법 행위를 안전하고 익명성 있게 다룰 수 있는 명확하고 균일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라. 왜냐하면 구글이 국제회사기 다국적 기업이니까. 그다음에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하고 이사회에 직접 권고하여 직원 대표를 임명할 수 있는 직위의 최고 다양성 책임자를 임명하라. 이거를 요구 조건으로 걸고서는 전 세계 구글 직원들이 시위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이것이 그냥 성희롱 성폭력의 문제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임금차별이라든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라든지 기회의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를 포괄하여서 그리고 가불관계까지 포괄하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수성은 교차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즉 여성이면서 노동자면서 학력이 낮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시골 출신이면서 뭐 아무튼 이 소수성이 중첩이 될 수 있는 거고 다수성이 중첩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모두는 이런 소수성 저런 소수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뭐 여성이라서 소수성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제가 못 사는 나라에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수성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소수성을 갖고 있고 소수성 다수성이 중첩이 교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소수성이 집중될수록 그것은 더 참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층위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구글에서는 이거를 다양성 문제로 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 다양성 책임자를 임명하라 라고 하는 시위를 하게 됩니다. 즉 문화 다양성은 초기에는 인류가 저들은 범죄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의 삶의 문제를 갖고 가다가 이제는 수많은 사회 문제에 함께 결합되어 있는 다양성 문제로 확장이 되고 있다. 6가지 컷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약 한 60년 거의 70년 가까이 되면서 인류 사회가 국제적으로 성찰한 내용이다. 자각한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 다양성은 단순히 그냥 인종의 문제 또는 뭐 민족의 문제 또는 성소수자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문제를 포괄하는 중첩성을 갖고 있고 이런 문제를 그 사회의 맥락 속에서 우리 사회의 맥락에서 미국 사회의 맥락에서 어떻게 중요한 문제를 푸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각시 핵심 코드가 되는 4가지를 딱 골라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게 인종, 장애, 남성과 여성, 성소수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입히느냐가 달라져 있죠. 자, 문화 다양성을 인식한 지난 60년 동안의 자각을 보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더 이슈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문화 다양성은 수많은 문제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가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와 결합되어 있는데 젠더 이슈는 이것과 함께 최근에 굉장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화 다양성 협약에 따라서 4년에 한 번씩 유네스코에서는 각 나라마다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자고라고 권고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문화 정책의 핵심 내용들을 유네스코는 권고를 했고 각국에 보냈고 우리는 저거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 거버넌스를 해라 뭐 이러면서 4가지 과제가 있죠. 그다음에 문화 상품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동성을 확대하라 3가지 과제가 있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 뭐를 위해서 문화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1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를 보세요. 인문과 인권과 그다음에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서 바로 성격차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문화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 여건을 만들어라. 그다음 예술가의
창조적 지위를 인정하고 예술 창조의 활동들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네스코가 각국에 권유하고 있는 내용이고 바로 문화다양성 정책에서 10가지 핵심 정책이 2018년도 나왔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짚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젠더 이슈는 미투 사건 이후에 국제적으로 굉장히 핵심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1948년에 유엔 인권선언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난 40년, 50년 동안 세계는 발전이라고 하는 평화와 안보라고 하는 그런 흐름과 인권이라고 하는 세 가지 흐름으로 쭉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 인권이라는 흐름 속에서는 바로 이제 성평등 문제도 얘기되고 있죠. 근데 이것이 결국은 어디로 귀결되냐면은 이제는 세계가 다 한 통으로 다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인류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환경 문제로 접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지구 별의 환경을 만들고 그런 식의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젠더 문제는 바로 인권이라고 하는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 특히나 젠더 문제는 1995년 베이징에서 세계 여성대회가 열리면서 그동안에 여성 해방과 관련된 또 여성의 억압과 관련된 수많은 논리들이 있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성이 억압되고 그런 거는 그냥 교육이나 제도를 조금 바꾸고 이런 거 갖고는 되지 않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젠더 이슈 즉 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지 남성들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달라져. 이것은 여성도 억압적이지만 남성한테도 억압적인 사회구조가 문제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성주류화 그러니까 성주류화 정책 즉 성주류화라고 하는 것은 메인으로 이것을 의사결정 구조 안에 여성의 주장들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전반적으로 사회적 균형이 맞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했던 게 1995년도 베이징 여성대회이고 그런 기조들이 전 세계적으로 쭉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접근이 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미투 이후에 젠더 이슈가 국제적으로 확 부상이 되고 유엔에서도 유네스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되면서 문화다양성 이슈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이슈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988년도 부청 선고문 사건을 토대로 권력이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 인권들을 말살하는지 어떻게 성조차도 말살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1980년대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안동 주부 사건 여성이 성폭력을 당할 때 정당방위를 했던 게 이것이 정당방위냐 아니면은 공격이냐 이걸 가지고 그럼 여성은 그걸 공격으로 처음에 그 법원에 쓴 판결했는데 여성은 그러면 성폭력을 당할 때 가만히 있어야 되지만 되는 거냐라고 하는 사회적 이슈를 얘기했던 안동 주부 사건, 그다음에 김보은 양 사건, 친족 간의 그 성폭력에 의해서 20년, 30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살인 사건이 이것이 살인 사건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20년 동안 체계적으로 진행된 이 성폭력에 대한 저항으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그 권력자가 그 조교를 서울대 신교수가 조교를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이것은 남성 권력이 여성에게는 꼭 이런 권력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벌어지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우리 사회도 여러 가지 입법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입법화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요 놀랍게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얘기하는 WEF에서 얘기하는 세계 성격차 지수 보고서가 매년 한 번씩 나옵니다.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년 한 번씩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최고로 올라갔을 때가 104위인가? 로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수가 떨어집니다. 118위, 뭐 117위 이럽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예요.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올라간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격차가 우리나라는 100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왜 100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가? 여기서는 4가지 카테고리 14개 지표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성들 건강과 생존 분야에서 세계 1위예요. 겁나 높죠. 겁나 높아요. 휘식하고 튼튼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낮아요?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요, 처음부터 차별구조가 되어 있어요.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우리나라 성격차를 110몇 위로 떨어뜨린 이유입니다. 무지하게 건강한데.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지난 10년, 20년 동안 방치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두고 있으니까 젊은 여성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문화다양성 문제를 바라볼 때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문화다양성 문제는 이렇게 권력구조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리고 사회 전면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문화다양성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고 어떤 철학적 배경이 있으며 어떻게 인류적인 어떤 사건 속에서 인식이 강화되었는가를 쭉 설명을 했는데요. 이 얘기를 저의 얘기로만 들으면 재미없습니다. 여러분이 다양성의 원천은 어디서 오는지, 내 안의 소수성은 무엇이고, 내가 이런 폭력성과 다수성을 갖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이런 차별적인 언사를 쓰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얘기들, 저도 모르게 겨울에는 장갑은 역시 벙어리 장갑이지 라고 얘기했는데, 벙어리,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이 폭력성을 나는 인식하지 못했구나,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까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서울대 신교수 사건을 이야기를 할 때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서 서울대 우조교 사건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듣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손을 딱 들면서, 왜 선생님이 문화다양성을 얘기하면서 가해자가 뻔히 있는데 피해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사건을 명명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 자리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선 반드시 내가 이거를 그 자리에서 지적을 받고 고쳤다는 얘기를 반드시 하고 다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안에 내가 문화다양성을 강요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 안에 그런 언어가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다시 손 들고서는 선생님이 왜 그렇게 다녔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근대적 인간인 거죠. 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몰카 이렇게 얘기했어. 이 몰카에 분노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딱 선생님은 왜 몰카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단순히 중립적인 표현으로 몰카입니까? 불법 차량이죠. 불찰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딜 가든지 이 얘기를 꼭 하고 다니겠습니다. 내가 또 거기서 다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고 다녀야 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고쳐지니까 진짜 고치더라고요. 그 순간 그렇게 많은 사람한테 굉장히 전문 용어로 쪽팔렸잖아요. 근데 그 쪽팔림이 저한테는 가르침의 기회니까 오케이, 나 고칠게요 라고 얘기하고 고쳤는데, 그렇게 해야지 고쳐지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우리 그거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워크숍을 통해서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다양성 범죄에 들어가지 않은 영역도 있는 건가? 내가 내 자유로 인해서 살인해도 괜찮은가? 이것도 다양성 아닐까? 그건 좀 이상한데?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다양성이고 어디서부터는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은요, 그냥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함께 논의하는 그 수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리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꼭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자리에서 또 뵙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 두 번째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